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제조 공정 제1장 자동차의 재료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복합 소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복합 소재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나 기계, 전자제품, 항공기 등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재료의 3대 요소는 일반적으로 금속 재료, 그 다음에 무기 재료, 그 다음에 유기 재료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0세기 중반까지는 우리가 이러한 재료들을 각각 단독으로 이렇게 금속이면 금속, 무기재료면 무기재료, 유기재료면 유기재료 이렇게 단독으로 이렇게 사용하였는데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이것들을 우리가 복합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이상을 조합함으로써 우리가 종래에 우리가 하나의 재료가 가지고 있던 어떠한 장점들을 두 개 섞어 가지고 이렇게 조합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게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을 조합해서 우리가 종래 소재로는 만들어내지 못했던 혁신적인 재료를 우리가 만들어낸 이것을 우리가 고도의 인공물질인 하이브리드 재료 또는 우리가 두 개 이상 이렇게 조합됐다 해서 복합 재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복합 재료 중에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FRP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FRP와 CFRP가 있는데 먼저 하이브리드 소재의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는 FRP가 있습니다. 그래서 FRP는 수지는 가볍지만 탄성률이 낮아서 구조형 재료로 우리가 사용하기 부적합하기 때문에 글라스 파이퍼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유리섬유라고 하죠. 유리섬유와 같이 탄성률이 높은 물질과 섞음으로써 가벼우면서도 강도가 높은 재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수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모재에 해당되는 거고, 이러한 모재에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재인 수지는 가볍지만 우리가 약하다는 성질이 있는데 탄성률이 낮은 특성이 있는데 이 낮은 특성을 우리가 낮은 탄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탄성률이 높은 유리섬유를 우리가 보강제로 이렇게 사용한 이러한 조합이 바로 우리가 FR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FRP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합 재료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재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FRP와 그 다음에 카본 컴포지트라고 하는 CFRP라는 재료가 있습니다. 중량이 종래의 강관에 비해서 약 반 정도밖에 안 되고 충격을 받을 때 충격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파손되기 때문에 탑승객이 받는 충격력이 크게 완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품 점수가 적어 조립 공정을 절감할 수가 있고 경비 삭감을 기대할 수 있으며 피로 강도가 높기 때문에 안전성도 향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CFRP나 이러한 복합 재료는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 개의 소재의 어떤 장점을 이렇게 이용해서 복합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두 개의 장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복합 재료의 가장 큰 단점은 가격이 비싸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량으로 생산하기에 부적합할 뿐더러 우리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아주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가 많은 부품이나 이런 데 사용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CFRP나 FRP나 이러한 복합 재료들은 극히 일부의 자동차에 주로 사용하는데 이렇게 CFRP는 우리가 프로펠러 샤프트라고 하는 우리가 추진축, 자동차의 추진축에 극히 일부의 차량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러한 FRP를 생산할 때 우리가
유리섬유라고 하는 이러한 재료를 생산하는 공정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자, 글라스 원료를 우리가 용광로, 용해로에 이렇게 넣고 가열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용해로에서 이렇게 실을, 필라멘트라고 하는 실을 이렇게 뽑아내 가지고 이걸 드럼에 이렇게 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리섬유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여기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참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RM입니다. 우리가 이제 섬유 강화 금속이라고 하고, 우리가 다른 말로는 MMC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자, 강력한 섬유로 보강한 금속 복합 재료로서 일반적인 단일 소재에 비해서 가볍고 강도가 강하고 강성도 강한 이러한 성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RM은 주요 목적은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티타늄과 같은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알루미늄, 마그네슘, 티타늄이라고 하는 금속은 우리가 경금속이라 그랬죠. 그래서 경금속 경금속, 그러니까 가볍기 때문에 우리가 경금속이라고 하는데, 자, 이러한 경금속의 모재에 우리가 보강, 그 다음에 내열성을 향상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 어떤 다른 어떠한 기능성을 부과한 것을 우리가 FR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FRM은 스페이스 셔틀 등, 그러니까 우주선 등과 같은 이러한 우주선의 구조 기재로 쓰든가 아니면 제트 엔진 부품, 그 다음에 우리가 고가의 골프 클럽 등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자동차에서는 알루미늄 합금을 모재로 이렇게 삼아서 알루미나계 섬유를 혼합해 만든 커넥팅 노드 같은 것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우리가 이제 실용화해서 만드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복합 재료라고 하는 게 대량 생산을 하기가 조금 힘든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가격 자체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성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금속들에 비해서 조금 이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량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커넥팅 노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속 운동 부품은 우리가 고속으로 운동하는 부품들은 경량화하게 되면 우리가 파급 효과가 크게 되는데, 연비와 출력을 우리가 높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응답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더러, 그 다음에 노이즈라고 하는 소음과 바이브레이션, 진동을 우리가 저감시킬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볍게 이렇게 가벼우면서도 어떠한 강성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커넥팅 노드나 여기 보시면 실린더 헤드 같은 이러한 것들, 피스톤이죠. 피스톤 같은 이러한 부품을 우리가 이렇게 FRM을 이용해서 만들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특성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이제 고급 차량이나 이런데 지금은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케블라 복합자인데, 자, 케블라라고 하는 거는 폴리 아라미드 섬유에 붙여진 두퐁사에서 만든 상품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 두퐁사에서 만든 케블라라고 하는 폴리 아라미드 섬유로 만든 이러한 복합 재료가 워낙 유명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폴리 아라미드 섬유로 만들어진 복합 재료를 케블라라고 이렇게 통칭해서 부르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라미드 섬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장 강도가 탄소 섬유와 비슷하고, 탄성률은 우리가 유리 섬유보다 2배 정도가 더 강합니다. 그리고 비중이 작기 때문에 적층품의 비강도, 그러니까 비강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똑같은 무게의 재질을 사용했을 때 어느 게 더 강도가 높냐, 이걸 나타내는 건데, 그러니까 똑같은 뭐
무게의 어떤 두 개의 금속을 가지고 우리가 제품을 만들었을 때 어느 게 더 강하냐 요걸 나타내는 게 비강도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뭐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더 강하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제품을 경량화하는데 유리하겠죠. 그래서 비강도가 좋다 이렇게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재료는 우리가 어떠한 제품을 경량화할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강도가 높다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특히 그러니까 비강도가 다른 재료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이제 경량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주로 이제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해양이나 우주에서 우리가 긴 케이블 같은 걸 제작할 때 주로 이렇게 케블라 섬유를 이용해서 케블라 복합재를 이용해서 주로 제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케블라 복합재는 우리가 타이어 벨트나 카커스 등에 들어가는 스틸의 대체용품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서 고급 차량이나 대형 타이어, 그 다음에 레이싱카의 타이어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물에 유래한 수지 부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이제 산업화가 급속하게 이렇게 진행되면서 우리가 이제 CO2의 발산량이 크게 증대되면서 지구의 이제 환경 문제가 이렇게 크게 대두되게 됐습니다. 우리가 CO2가 많이 발생되면 우리가 자, 지구의 오존층을 파괴하는 이러한 효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구의 오존층을 파괴함으로써 우리가 환경 문제 이러한 것들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가능한 한 어떻게 하면 CO2를 이렇게 적게 발생시킬 건지 발생량을 억제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석 연료를 떼는 이러한 화력 발전이나 내연기관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주로 CO2가 이렇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화석 연료를 안 떼고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즉 태양광이나 뭐 풍력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환경을 덜 파괴시킬 건지에 대해서 최근에 아주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가 수지도 대부분 보면 이제 석유나 이런 거에 정제 과정에서 나온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수지도 될 수 있으면 식물에서 이렇게 천연 수지를 가지고 이렇게 어떠한 제품을 만들면 환경 파괴나 이런 걸 더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식물에서 어떠한 수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이제 식물성 수지를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보면 코코넛이나 야자섬유를 사용한 헤드레이트나 아니면 시트의 쿠션이라든가 아니면 케나프 섬유를 활용한 바닥의 매트라든가 아니면 식물 원료로부터 제조 가능한 수지인 부틸렌 삭시네이트에서 대나무 섬유를 조합한 자동차의 내장재 개발 등을 우리가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밑에는 케나프 섬유를 가지고 우리가 섬유 복합재 부직포를 만든 것을 사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케나프 섬유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바닥에 까는 보드 이렇게 보드나 벽에 붙이는 보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든 제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천연 섬유를 이용한 수지 중에 우리가 글라스 파이버와 견줄만한 강도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대나무입니다. 대나무. 여러분들 이제 대나무는 우리가 섬유질이 이렇게 상당히 강한 이러한 특성이 있어서 자동차의 내장재나 부품에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천연 섬유로는 우리가 자동차 내장재에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천연 섬유로는 우리가 대마, 그 다음에 아마, 그 다음에 케나프, 아까 전에 보셨던 케나프나 사이잘마, 그 다음에 대마누, 그 다음에 바나나,
이러한 면으로 10개 이상이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글라스 섬유와 비슷한 인장 강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생육성 잘 자라고 구하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재료가 바로 대나무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보시면 천연 섬유의 특징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각 천연 섬유마다 밀도와 인장 강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 대나무 같은 경우에는 자 21에서 38 기가파스칼 정도 된다는 얘기죠. 자 아까 글라스 섬유 유리 섬유가 한 70 기가파스칼인데 다른 섬유들에 비해서 물론 이제 바나나도 마찬가지지만 자 거의 유리 섬유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상당히 천연 재료로서는 상당히 강한 인장력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대나무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천연 섬유로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 자 다음은 도요다에서 개발한 식물 유래 수지입니다. 그래서 PLA라고 하는 섬유는 천연 섬유인 케나프와 균일하게 섞어 열 성형한 경질 바디를 내장 트림으로 사용한다. 자 그래서 케나프를 사용한 우리가 도어 트림이라든가 아니면 사탕수수나 옥수수 등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진 폴리유산을 케나프와 복합해서 만든 스페어 타이어 커버.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과 같은 소재의 우리가 이제 매트죠. 바닥에 사용하는 자동차 매트 등을 우리가 주로 이제 천연 섬유로 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도요다에서 만들고 있는 라움이라는 차에 적용된 자, 천연 매트를 여기에 이제 AC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용 마찰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성면이라고 하는 우리가 재료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성면의 특성은 자 내열성과 그 다음에 내약품성이 뛰어나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성면은 우리가 사용한 데가 아주 많은데 우리가 특히 건자재 이런 데 아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년 이상의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마찰제의 주 성분으로 사용해 왔었는데 자 이러한 성면이 나중에 이제 보니까 발암성 물질로 이렇게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990년대부터 쭉 사용량을 줄여오다가 2004년 10월 이후로는 이러한 성면의 사용이 전면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성면을 이용했던 건축재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마찰재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성면을 대체하는 다른 어떤 재료로 이렇게 전부 다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예전에 보면 교실의 천정에 이렇게 석면 보드가 있죠. 이렇게 천정에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보드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다 이제 성면으로 했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암성 물질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성면을 전부 다 이제 띄어내고 새로운 재료로 이렇게 전부 다 천정도 바꾸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있는 마찰재나 이런 것들도 지금은 이제 성면을 예전에는 이제 성면이 여기에 있는 내열성이나 내약품성도 뛰어나지만 가장 그 좋은 점은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싸고 쉽게 구할 수 있고 어떠한 제품을 만들 때 쉽게 만들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성면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발암성 물질로 판명나면서 이제 이걸 대체하는 어떠한 재료들을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자 먼저 마찰제의 특성을 보시면 마찰제의 성립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찰제로 사용하기 위한 요소가 있는데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마찰제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브레이크에 사용되는 마찰제는 우리가 보강제, 그 다음에 마찰 조정제, 그 다음에 결합제로 세 가지 요소가 성립되어야지만이 우리가 마찰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보강제라고 하는 거는 뭐냐? 마찰제에
강도와 강인성을 확보하는 소재로서 종래에는 성면이 역할을 했지만 현재에는 유기섬유나 무기섬유 또는 금속섬유를 사용을 하고 있다. 자, 두 번째로 마찰 조정제는 브레이크의 효능을 높이고 효능을 안정시키며 마모 수명을 연장하고 브레이크 잡음을 감소하는 효과를 담당하는 소재로서 유기충전제나 무기충전제, 그 다음에 윤활제, 그 다음에 연삭제가 여기에 해당된다. 자, 세 번째 결합제는 이러한 보강제와 마찰 조정제를 우리가 이들 원료인 섬유나 분말을 결합시켜 일체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주로 이제 열 가소성 페놀 수지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면을 대체하는 보강제. 아까 우리가 이제 성면을 이제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대체해서 다른 재료를 사용해야 되는데, 자, 이러한 성면을 대체하는 보강제를 보시면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세미 메탈릭계의 마찰제가 있는데, 세미 메탈릭계의 마찰제는 스틸 섬유, 그러니까 스틸 섬유를 주체로 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고강도의 싼 가격, 그 다음에 내열성이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단점으로는 노터에 대한 공격성이 높고 녹이 쓰는 경향이 있으며 열 전도성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노 스틸 마찰제입니다. 로우라고 하는 거는 스틸이 적게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세미 메탈릭계 마찰제의 단점을 줄이기 위해서 스틸 섬유의 함유량을 줄인 이러한 타입을 우리가 로 스틸계 마찰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난 스팅계 마찰제입니다. 난이라고 하는 거는 스틸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틸 섬유를 전혀 포함하지 않고 아라미드 섬유를 주체로 하고 세라믹 섬유와 글라스 섬유, 그 다음에 비철금속 섬유를 복합시킨 타입이다. 그래서 아라미드 섬유는 가격이 비싸고 내열성은 낮지만 노터에 대한 공격성이 작다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마다 달라지는 마찰제의 내용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마찰제에 우리가 마찰 개수를 우리가 그리스어로 이제 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찰 개수를 우리가 뮤라고 표시하는데, 자, 여기에서 마찰 개수 뮤가 높다는 얘기는, 마찰 개수가 높다는 얘기는 마찰이 많이 된다는 얘기고, 자, 마찰 개수가 낮다는 얘기는 마찰이 적게 이렇게 발생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나 이런 데서 마찰 개수가 높다는 얘기는 브레이크가 잘 듣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찰 개수에 의해서 속도를 더 잘 줄일 수가 있는 거고, 마찰 개수가 낮다는 얘기는 속도를 줄이는 게 더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마찰 개수가 높다는 게 속도를 빨리 줄일 수 있어서 좋은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지만, 그 반면에 마찰 개수가 높다는 얘기는 다른 면에서는 기계적인 면에서는 마찰이 많이 발생되면 마모가 더 잘 된다는 이러한 특성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마찰 개수가 높다는 얘기, 마찰 개수 뮤가 높다는 얘기는 마찰력이 세다는 얘기고, 마찰 개수가 낮다는 얘기는 마찰력이 더 약하단,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국가적으로 보면 일본에 있는 일본에서 주로 사용하는 마찰 패드 같은 경우에는 뮤를 0.3에서 0.4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포츠카나 이런 데에서는 마찰 개수를 좀 더 높입니다. 우리가 이제 스포츠카는 우리가 속도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브레이크 성능이나 이런 게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 마찰 개수를 좀 더 높게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 사용하는 마찰 패드는 뮤 값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사용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마찰 개수를 좀 더 높게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자, 이거는 이제 지역적인 국가적인 특성이죠. 우리가 어떠한 마찰 개수를 높일 건지 낮출 건지는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찰 개수가 높다는 얘기는 마찰력이 세서 우리가 속도를 급격하게 줄일 수 있다는 그러한 특성을 나타내게 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마모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돼서 우리가 패드나 이런 것들이 빨리 마모되면 브레이크 패드나 이런 것들을 빨리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는 그 국가적인 특성이 이렇게 달려 있다는 얘기고, 우리가 속도나 스피드를 즐기면서 우리가 패드를 빨리 바꿔도 상관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뮤값을 높은 것을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나는 이제 속도를 뭐 많이 즐기지 않는 그러한 어떤 차량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굳이 뮤값을 높게 해서 우리가 패드를 바꾸는 주기를 빨리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나 이런 나라는 주로 이제 마찰 개수가 0.3에서 0.4인 이러한 구간에 주로 이제 마찰 개수를 갖는 패드를 사용을 하고, 유럽은 주로 이제 0.5 전후로 하는 이러한 패드를 사용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면 대체 섬유제의 특징에 보시면 디스크 브레이크용 비성면 마찰제의 특징과 과제가 나와 있는데, 자, 섬유의 종류에 보시면 유기섬유가 있고, 그 다음에 글라스 섬유, 세라믹 섬유, 그 다음에 카본, 그라파이트 섬유, 그 다음에 티탄산 칼륨 섬유, 그 다음에 스틸 섬유, 구리, 황동 섬유, 이렇게 쭉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종류별로 장단점이 나와 있죠. 그래서 유리 섬유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자, 성면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는데 로터의 공격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마모가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높고, 그 다음에 내열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작업 환경이 어렵다. 자, 그 다음에 글라스 섬유는 강도나 화학적인 안정성이 좋고 가격도 저렴한 반면에, 단점에 보시면 고온에서 우리가 고부하 시에 효능이 떨어지는 이러한 특성이 있다. 그 다음에 세라믹 섬유는 내열성이나 화학적 안정성은 좋지만 작업 환경이 안 좋고 로터 공격성이 높다. 그 다음에 이제 카본 그라파이트 섬유 같은 경우에는 내열성이 좋지만 보강 효과나 효능이 저하되고 가격이 높다는 단점이 있고, 티탄산 칼륨 섬유는 우리가 내마모성은 좋고 로또 공격성은 이제 낮지만 보강성이 떨어지고 가격이 높고 작업 환경이 좋지 않다는 이러한 단점이 있고, 스틸 섬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도가 이제 좋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고 내열성도 있는데 노토 공격성이 높고 녹이 슬고, 그 다음에 열 전도성이 높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다. 그 다음에 구리나 황동 섬유 같은 경우에는 강도나 노토 공격성은 이제 좋은데 가격이 높고 고열 전도성에 환경 부하가 있다. 이러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브레이크 패드의 제조가 나와 있는데, 자, 브레이크 패드는 모재인 마찰제와 백킹 플레이트라고 불리는 D 받침판, 자, 거기에 마찰제와 백킹 플레이트 사이에 들어가 있는 2층재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마찰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2층재 가 있고, 밑에 이제 제동판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뒷받침판에 일정한 마찰재를 얹고 프레스로 굳히고, 그 다음에 열 성형을 통해서 가열로해서 몇 시간 동안 열에 노출시켜서 이렇게 우리가 브레이크 패드 만드는 공정을 여기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방음제와 흡음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원래 우리가 소음, 노이즈라고 하는 것과 진동,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따라다니는 이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이즈의 N과
바이브레이션의 V 이렇게 해서 MV로 이렇게 주로 표시를 하는데, 자,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가 노면을 달리기 때문에 엔진과 변속기, 그 다음에 디퍼런셜, 차동 장치, 그 다음에 드라이브 샤프트, 그 다음에 서스펜션, 타이어, 이러한 것들은 모두 자 MV를 발생시킨다.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자동차의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음과 진동을 저감시키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음과 진동이 낮은 차량이면 우리가 고급 차량이다 이렇게 주로 이제 알 정도로 소음과 진동은 차량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특히 이제 휘발유 차량, 가솔린 차량에 비해서 디젤 차량이 일반적으로 소음과 진동이 더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일반적으로 디젤은 우리가 이제 가솔린 차량에 비해서 압축비가 2배 정도 이렇게 높기 때문에 그 높은 압축력에 의한 폭발력 때문에 물론 차에 출력은 올라가지만 출력도 뭐 자동차의 출력은 높아지지만 대신 이제 소음과 진동은 우리가 디젤 차량이 가솔린 차량에 비해서 더 많이 발생되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림표에 보시면 자동차의 소음과 그 대책이 나와 있는데 뭐 풍절음, 하시네스, 쉐이크, 노드 노이즈, 그 다음에 엔진 노이즈, 그 다음에 부밍 노이즈 해가지고 이렇게 쭉 주요 발생원과 그 다음에 발생원에 따른 저감 기술, 그 다음에 전달 경로에서의 저감 기술과 차량 실내에서의 저감 기술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경량화가 앞으로의 과제다 이렇게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자, 방음제는 전달하는 에너지를 반사시키는 역할을 하는 소재로서 우리가 단층 패널과 다중 패널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층 판넬은 주로 이제 철판이나 고무판 등이 단층 판넬에 이렇게 해당되고, 다중형 판넬에는 대시 사일런서와 플로어 카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다중형 패널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흡음재로서는 공간 내에 갇힌 에너지를 흡수해 공간 내부의 에너지를 감쇄시키는 역할, 즉 에너지를 마찰 등의 열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소재를 우리가 흡음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흡음재는 우리가 세 가지로 이렇게 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다공질형, 그 다음에 판진동형, 그 다음에 공명기형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공질형에는 음파가 미세한 구멍 안에서, 그냥 다공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미세한 구멍이 이렇게 뽕뽕 뚫려 있는 걸 우리가 다공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 이러한 다공질에 의해서 음파가 미세한 구멍 안에 주변 벽과의 마찰, 그 다음에 점성 저항 및 섬유의 진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소비시킴으로써 흡음 효과를 내는 이러한 형태의 이러한 흡음재를 우리가 다공질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판진동형인데 말 그대로 판, 그러니까 얇은 베니어판이나 합판 등에 음파가 부딪히면 막 진동을 일으키고 그 내부 마찰로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소비돼서 우리가 흡음 효과를 내는 이러한 형태의 흡음재를 우리가 판진동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공명기형은 구멍이 뚫린 공명기에 음이 닿으면 구멍 부분의 공기가 진동하고 그 마찰열로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변환시킴으로써 흡음 효과를 내는 이러한 형태의 흡음재를 우리가 공명기형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의 재료에서 우리가 이제 방음제와 흡음제까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자동차에 사용되는 기계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